자연계의 수많은 현상들을 설명하는 물리량에는 크게 벡터와 스칼라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속력, 거리, 일, 에너지와 같은 물리량들이고요. 벡터의 경우에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 또한 가지고 있는 정보, 가령 속도, 힘, 가속도, 운동량과 같은 물리량들이 벡터에 속해요. 우리가 이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고급 물리학 단원에서는 이 벡터라는 것을 3차원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첫 발을 떼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학 1 시간에는 1차원의 운동, 물리학 2에서는 조금 더 확장한 2차원의 운동에 대한 것을 공부했다면 고급 물리학에서는 3차원 운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벡터를 정의하고 나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직교좌표계에서 벡터를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직교좌표계를 설정할 때 내가 이쪽을 X축으로 잡고 싶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Y, Z 순서로 잡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기를 X축으로 잡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가 X를 되면 여기는 Y, 여기는 Z 이런 식으로요. 이 3차원 직교좌표계에 좌표 A가 정의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좌표의 X좌표 AX, Y좌표 AY, Z좌표 AZ라고 할게요. 그때 이 A 벡터의 방향은 좌표의 원점에서 좌표 A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설정이 됩니다. 벡터의 방향은 다시 정리할게요. 이 벡터 A를 우리가 3차원 직교좌표계다 보니 3개의 방향으로 분해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벡터 A의 Y 성분, 그리고 벡터 A의 X 성분, 그리고 벡터 A의 Z 성분 이렇게 나누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A 벡터의 Z 성분, 여기는 A 벡터의 Y 성분, 여기는 A 벡터의 X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A라는 벡터는 분해하기를 3개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AX, 그리고 AY, 그리고 AZ. 여기에는 방향 정보까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벡터에는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 또한 변경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X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는 캡 I라고 쓸 거고, Y 벡터는 캡 Z라고 쓸 거고, Z 벡터는 캡 K라고 표시할 거예요. 이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3차원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벡터가 2개 이상 나왔을 때 그 벡터를 연산하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내적은 다른 말로 스칼라 곱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벡터끼리 내적을 하게 되면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방향 정보가 소실이 돼요. 벡터를 내정한다는 것은 이 2개의 벡터를 이렇게 도트곱을 한다는 건데, 이 도트곱은 어떻게 연산하라는 거냐? A, B 벡터의 크기에
A와 B가 이루는 각도에 코사인 값을 곱해서 연산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A와 B 벡터가 사이각 세타를 이루고 있다고 할게요. 그때 A와 B를 내접하시오라고 한다면 A 벡터와 B 벡터 잠시만요. A 벡터는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분해해서 표시할 거고 B 벡터 역시 3차원으로 분해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개하면 같은 X 성분끼리는 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0이라서 1이 돼요. 그래서 같은 방향끼리 곱한 항은 살아남습니다. 가령 AX와 BX끼리 곱한 값은 살아남고 AY와 BY끼리 곱한 값도 살아남고 AZ와 BZ끼리 곱한 항도 살아남아요. 다시 말하지만 같은 방향은 0도를 이루기 때문에 코사인 0이 1이 되어서 항들이 살아남습니다. 반면 i와 z를 곱해한 항은 여러분 x랑 y는 90도를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x와 z도 y와 z도 x와 y 모두 90도를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코사인 90은 0이 되어버려서 그것들이 곱해져 있는 항들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벡터를 내접한다는 것은 방향이 모두 사라진 크기만을 남긴 내접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러분이 물리 시간에 공부했던 대표적인 내접식이 바로 1이었어요. 물체에 작용한 희미한 1은 힘 벡터와 변이 벡터를 내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힘과 변이라는 벡터의 곱이 스칼라인 1로 바뀌었던 거죠. 그 다음 외접 보겠습니다. 외접은 벡터 곱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방향 정보가 사라지지 않아요. 표시하기를 크로스로 표시를 하고, 이 연산은 A와 B 벡터의 크기에 그 사이각도의 사인 값을 곱하고 방향 정보가 살아남는데, 이 방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른손 법칙을 만족하는 방향이에요. 가령 A와 B 벡터가 사이각 세타를 이루고 있을 때 A와 B를 외접하시오 라고 한다면 A, B 벡터의 크기에 사인 값을 곱해서 구하는데, 방향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펴서 A에서 B로 오른손을 감싸는 거예요. 여기가 스타트, 여기가 파이널. 시작에서 끝 쪽을 향해 오른손을 감싸게 되면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 A 크로스 B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감싸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칠판 안으로 들어가죠. 이게 A 크로스 B의 방향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B 크로스 A를 하고 싶다면 그때 방향은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야 합니다. 이렇게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칠판 앞을 향하죠. 이렇게
이 파란색은 B 크로스 A 벡터 곱의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A, B 벡터 크기 똑같을 것이고 사회각도는 바뀌지 않죠. 방향만 바뀔 거예요. 외적은 이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공부했던 물리식 중에 외적과 관련된 것은 이거였을 거예요. 전자기력.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장 속에 위치해 있을 때 그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와 그리고 도선의 길이와 자기장과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의 사인 값의 곱으로 정의가 되었거든요. 이 식은 사실 오리지널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힘 F, 전자기력은 I, L 그리고 크로스 자기장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가 벡터를 연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물리원 내용을 확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속도. 변위를 3차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R 벡터를 3차원 직교좌표계로 정사형 시켰을 때 X 성분과 Y 성분과 Z 성분으로 분해가 될 텐데 이 직교좌표계에서 평균 속도를 정의할게요. 여러분, 평균 속도라는 것은 전체 변이 동안 소요된 전체 시간을 나누어서 구했죠. 그리고 순간 속도라는 것은 이 평균 속도의 시간을 0으로 극소값을 취했을 때의 속도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량 델타가 dt분의 d라는 미분 연산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에 dt분의 dx, x축의 속도, 그리고 dt분의 dy, y축의 속도, 그리고 dt분의 dz, z축의 속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속도, 이렇게 미분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고요. 가속도 보겠습니다. 평균 가속도 역시 전체 시간 동안 변화된 속도의 변화예요. 순간 가속도 역시 이 평균 가속도의 시간을 0으로 보냈을 때의 극소값입니다. 따라서 델타가 미분 연산자로 바뀌어요. dt분의 dv. 그래서 x축 성분 속도의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한 값은 x축 성분의 가속도, y축 성분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미분하면 y축 성분의 가속도, z축 역시 z축 가속도로 분해가 되겠죠. 결론은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위치 미분,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속도 미분이라는 겁니다. 이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을 등가속도 운동 두 개의 공식을 증명을 할게요. 첫 번째, 가속도 정의를 이용하면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1차 미분이었습니다. dt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얘를 적분을 할게요. 처음에 속도가 정지해 있었고 그 물체의 낮은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0에서 v 동안 적분을 하면 처음에 속도가 0이었을 때 시간이 0이었고 이미의 시간에서의 속도가 v였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분하면, 자, 이거는 v-v0가 나오고, 이거를 적분한 값을 v0라고 할게요. 여러분, 통일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AT가 돼서
임의의 시간 t일 때 속도값은 이렇게 정의되는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변이에 대한 식을 증명할게요.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1차 미분이었죠. dt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이것도 역시 적분을 할 텐데 처음에서 임의의 시간 t까지 적분 상한 하한값 잡고, 자 여기에는 처음에 위치가 0이었다고 할게요. 원점에서. 그리고 임의의 시간에서의 변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이 v 자리에다가 v0 플러스 at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한다면 좌변은 s가 될 거고 여기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속도와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이 알아보진 않을 거고 고급 물리학 교재에서 다루는 운동의 종류는 포물선 운동과 우리가 다음 파트에 공부하게 될 등속 원운동 두 가지가 있어요. 포물선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정성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은 클립에 붙여넣기 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정량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한 각도 세타로 던졌습니다. v라는 속도로.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궤적을 그리며 지면에 도달할 거예요. 그때 지면까지 가는데 도달할 수평거리를 라지 r, 그리고 소요된 시간 라지 t, 그리고 물체의 최고 높이를 라지 h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보셔야 돼요. 일단 이 물체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속도로 분해하겠습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v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정의가 될 거고,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v 값의 사인 세타를 곱한 값으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 물체는 운동하는 동안 계속 중력만을 받습니다. 일단 공기 저항에 따른 마찰력 그리고 다른 마찰력 다 없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물체에게는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으니 이 물체는 항상 아랫방향으로 중력 가속도를 유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다시 뉴턴 운동 제2법칙에 의하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가속도 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식이 좌지우지한다는 건데, 이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중력뿐입니다. mg. 따라서 질량이 소거되면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이고, 또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따르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으로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가 중력 가속도이고 방향은 항상 아랫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물체는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 가속도로 등가속 운동을 하는 것이고, 수평 방향으로는 받는 힘이 전혀 없죠. 수평 방향으로는 받는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뉴턴 운동 제1법칙에 의해서 받는 힘이 0이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근데 이 물체는 초기에 등속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초기 속도가 있다 보니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고,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제하시고 나서 분석하는 겁니다. 채공 시간부터 볼게요. 여러분, 채공 시간은 떠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평 도달하기까지 걸린 전체 시간이죠. 그러면 채공 시간,
제공시간은 이 물체가 수직 속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의 2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랑 여기 떨어지는 거랑 대칭을 이루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수직 속력이 0이 될 때의 시간을 구해 볼게요. 등가속도 첫 번째 공식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에 의하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수직 속력 0, 그리고 처음 속력은 V sin 세타였었고, 이 물체는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니 마이너스 g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t를 하면 이 t 값은 g분의 V sin 세타가 나오고요. 채공시간 t는 이 t의 2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고 높이 h. 최고 높이에 다다랐을 때에는 물체의 수직 속력이 0이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높이를 정의할게요. 세 번째 공식은 이거 말하는 거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수직 속력 0. 처음 속력은 V sin 세타였으니 V sin 세타의 제곱은 2 곱하기 여기에 마이너스 g를 넣어야 되는 거죠.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었고 아래 방향을 마이너스로 두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높이 라지 h. 그러면 최고점 h의 크기는 2g분의 v sin 세타의 제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마지막 수평 도달 거리를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리는 수평 속력에 도달하기까지 걸릴 시간의 곱으로 정의가 될 겁니다. 따라서 수평 속도는 v 코사인 세타로 일정하죠. 이 속도로 t라는 시간 동안 하늘에 떠있는 채공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수평 도달 거리예요. 그래서 g분의 2v sin 세타. 따라서 수평 도달 거리는 여러분이 삼각함수 공식을 공부했을 거니까 v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사인 세타는 사인 2 세타예요. 그래서 g분의 v 제곱 사인 2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타 값이 45도가 되면 사인 91이 되어가지고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돼요. 세타가 이 사인 안에 90이 아닌 다른 각도가 주어져 버린다면 1보다 작은 값이 돼버릴 거니까 이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값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가 던져지는 각도가 45도일 때 물체의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라는 관계를 이 식을 통해서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 1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파트 2에서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